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많은 의혹이 있는 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전략은 무엇인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차례로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3부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6월 24일 화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완전한 휴전, 12시간 동안의 완전한 휴전에 일단 합의했다. 딱 요 정도까지만 지금 일단 발표를 한 상태고, 이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간밤에 있었던 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좀 이 폭격전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이 미군이 이제 공격했던 곳을 이스라엘군이 다시 폭격을 했습니다. 포르도 핵시설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란 반관영 이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각 23일 낮 12시께 이란 중부 곰주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포르도 핵시설을 재차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이 원자력청 관계자의 발표대로 시민들에게는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다 하면서 미국이 전날 이곳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큰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포르도 농축시설의 접근로를 막기 위해 공습을 가했다 하면서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피해 상황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성명이 나왔어요. 예,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 포르도 핵시설 상황에 대해서 사용된 폭탄의 폭발력과 진동에 극도로 민감한 원심 분리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핵시설에 매우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이 IAEA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현재로서는 IAEA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 피해를 완전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이 전날 이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곳을 타격했는데요. 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은 IAEA에 이 미군이 폭격한 3곳의 핵시설 모두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면서 이란의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협력할 것을 좀 권고를 했습니다. 또 이란 핵시설에 IAEA 사찰단이 복귀해야 한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반격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카타르네 미군 공군 기지를 밤사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먼저 그 전에 SNS에 이렇게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 시오니스트적, 즉 이스라엘이 심각한 이 실수를 저지르고 이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SNS 글 이후에 이제 이란이 카타르네에 있는 미군 공군 시설을 공격한 겁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 14발 중에 13발이 요격을 했고 다행히 미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했는데요. 대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란이 이건 알려줬다. 그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2개 부처 장관급 인선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안 후보자는 이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오선 현역 의원입니다. 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이 직업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 국방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이 장면 정부의 현석호 전 장관 이후로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 출신인 권오울 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이 권 후보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선언했고 민주당이 입당을 했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이 계엄 사태 동에 동참하지 않은 송미련 장관이 유임이 됐습니다. 현직 철도기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지명 당일인 어제까지도 이 새마을호를 운행한 현직 철도 기관사입니다. 네.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그런 인사인데요. 이 정의당 등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지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동계와 진보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외교장관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인 조현 전 유엔 대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 노무현 정부에서 한 차례 통일장관을 역임했던 정동영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관급인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국무조정실 1, 2차장을 지낸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 관료사회나 정치권에서 경험이 거의 없는 기업 출신 인사도 있었어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인데요. AI와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입니다. 1976년생이고요. 이 국내 추론형 AI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이 LG AI 연구원에서 LG AI 개발 모델이죠. 이 엑사원을 개발했습니다. 1977년생인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함께 국내 AI 발전을 이끌 70년대생 콤비로 손발을 맞추게 됐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 90년대 벤처 1세대 출신인데요. 네이버 최고 경영자를 역임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고요. AI 전략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참모부터 관련 부처 장관 2명까지 모두 민간 전문가로 채운 파격입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 친환경 문제 입법을 주도해온 삼선의 민주당 김성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지역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자 지난 대선에서 북극 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삼선의 전재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가족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와 또 여성가족위원 등을 지낸 재선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죠?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데 이 여야가 지금 증인 신청 문제로 계속 맞붙고 있습니다. 여야가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는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23명의 증인을 신청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는데도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증인을 신청한 다음에 협상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지금 맞받고 있고요. 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통보 시한은 출석일 5일 전, 즉 지난 20일까지였습니다. 이때까지 통보를 안 하면 증인의 강제 출석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 구도 친명계 2파전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이 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손발을 맞춘 삼선 박찬대 의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를 한 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운동화를 신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압승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자는 이 법사위원장 출신인 4선의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전국을 돌면서 당원 표심에 호소 중인데요. 네. 8월 2일 전당대회까지는 40여일 남았지만 이 집권 후 첫 여당 대표로 누가 적합한지 지금 당원들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정 의원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는 특정 후보 비방글 게시를 금지했고 이 두 후보 본인도 직접 나서서 이 당원들 간에 좀 싸움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전임 대표인 이 대통령 자녀 임기인 1년간이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당내 관심이 높고요. 네. 또 지금 연임 만약에 이제 1년 한 다음에 연임 도전에서 또 성공하면 한 3년 정도 당대표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지금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알아보죠. 정부가 현재 월 최대 70만 원인 지역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올린다고요? 예,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해서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했습니다. 월 최대 150만 원인 보유 한도도 2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지역별 최대 구매 한도와 이 보유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는 연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 역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퍼와 편의점 등 유통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 약하게 비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이내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중부와 경북도 점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인천, 강기도는 밤부터 비가 시작이 될 텐데요. 현재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체전선이 북상하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20에서 60mm, 경남 지역은 최대 80mm 가까이 오겠고요. 강수 집중 시간대는 중부지방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이른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쏟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쏟아진 지역들입니다. 산사태나 축대봉교에 하천, 범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 내리는 시점에 따라 기온차가 오늘 있겠습니다. 낮더위가 수도권 강원을 중심으로 있겠습니다. 서울 30도, 전주 26도의 낮 기온, 전국적으로 22에서 31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뚝 떨어집니다. 또 오늘 수도권 등 남해안, 경남권 해안 등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아영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적재물이 쏟아지면서 반대 부산 쪽으로도 평사휴게소 부근 1차로가 통제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론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짧게 막히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속도를 줄이고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쪽으로 안현분기점에서 광명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40분 이상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암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방면 1차로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조국혁신당, 오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실 계획입니까?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우리 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지하기로 하고 열심히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하죠. 그래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그간 그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의혹들이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또는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그 판단을 조국신당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이제 국무총리로서 어떤 국정 운영의 이제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과연 그 역량이 되는지 이런 정책 검증에 좀 집중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고 계시군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예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역대 청문회 중에 또 아마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런 청문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과도한 증인 신청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측 김현 간사하고 야당 네. 측 배준영 간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증인과 참고인 협상을 쭉 진행을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5일 전에는 그 합의가 그래야 이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도 하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합의가 안 된 것은 그 과거에 증인 참고인 그 합의됐던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합의할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 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합의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신다고요?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저 민주당이 이제 이전에 야당이었을 때 증인 참고인 협상할 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양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아도 이 정도의 증인 참고인 정도는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 하면 그 이제 상대방을 양해시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많이 물러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처 가족을 빼고 5명 정도로 축소해서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다. 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전처 등을 제외를 하긴 했는데 합의를 하고 나면 추가로 또 요구하고 1차 합의하고 나면 추가로 또 요구하고 그러면서 시한을 넘긴 거죠. 그래서 시한을 넘긴 이후에 이제 합의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 의원님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으로는 특별히 해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가장 이제 궁금한 내용이 이 수입보다 좀 지출이 많은 상황 이 부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충분히 다 해명이 될 걸로 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부분이 다 해명이 되더라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오늘 아마 후보자가 직접 말씀드릴 것인데 그 예컨대 이제 수입이 5억인데 지출은 13억이었다. 네. 뭐 8억이 빈다. 뭐 또 뭐 7억이 빈다. 6억이 빈다. 뭐 이렇게 국힘에서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그 두 차례 출판 기념회, 한 차례의 빅모상, 네. 여기에서의 조의금 또 출판 기념회의 이른바 축하금 또는 수익금 네. 뭐 이런 것으로 그 외에 이제 뭐 기타 수입이 조금 있고 한데 그 부분이 대부분 해명이 되더라고요. 이제 국힘 쪽에서는 또 주진희 의원이 추가로 이제 그런 현금 수입이 있었는데 왜 그때 재산 신고를 또 안 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입이 발생한 시점과 지출한 시점이 그게 밀접한 시점이더라고요. 밀접한 시점이고 지출 내역을 아마 주진희 의원이 잘 몰라가지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지출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혹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추징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 거의 완전하게 해명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과정의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화대 석사학위 관련 의혹 제기도 좀 국민의힘이 손해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초에는 그 수업 안 받고 학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가 이제 비행기 왔다 갔다 한 뭐 이런 네. 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내니까 이번에는 뭐 논문 내용에 뭐 탈북민을 뭐 도곡자다, 반도자다 네. 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서 뭐든지 한번 문제 삼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논문 내용을 문제 삼다고 하면 뭐 이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멤버 유지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지만
탈북민을 도북자, 반도자 뭐 이렇게 표현한 거 가지고 색깔론 공세에 나온다면 이 공감하겠는가? 이것이 국민들 공감을 받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답변 제출률이 고작 25.6%다.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자료 요구해 보시고 하시면. 제가 뭐 이전에도 인사청문회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 김민석 후보자의 자료 제출은 비교적 성실하게 낼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자료가 몇 퍼센트 안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 자료는 아마 후보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이거나 또는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제출이 가능한 자료인데 그럴 수가 없거나 또는 청문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이거나 뭐 이런 자료들 인사청문회법 12조인가는 이제 청문회와 관련이 있는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뭐 청문회와 관련이 있는 증인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국힘에서 요구한 자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830 몇 건인가 40 몇 건인가 이 정도 요구한 걸 알거든요. 그게 정말 인사청문회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었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그중에는 제출이 불가능한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또는 여러 가지 법령상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출할 수 없는 자료거나 이렇게 그런 자료들 때문에 제출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제출이 가능한 또 자료가 있거나 이런 자료들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김민석 후보자의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인가요? 2002년 그 이제 서울시장 선거했을 때 김민석 후보가 SK로부터 이제 2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기소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억 그 추징금을 맞았거든요. 이걸 살펴보니까 영수증 처리를 안 했다. 이거더라고요. 2억 원이 실제로 이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면 그 이제 구속돼야 하고 또 그때 최종 그 유죄 확정될 때 징역 8개월인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인가 이 정도더라고요.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인정이 됐다면 그 정도 형이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양형이 예. 그래서 내용이 좀 이상하다 해서 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법인 SK라고 하는 법인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이후에는 이제 정치자금이 개정이 돼가지고 법인이 제공할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합법적이었고 이 정치자금을 요청한 것도 김민석 후보 본인이 아니라 당에서 요청했더라고요. 중앙당에서.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이어가지고 여러 재벌 기업들한테 정치자금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뭐 민주당도 네네. 뭐 국민의힘도 그때 정당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중앙당에서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당에다가 다 전달을 하고 그 김민석 후보 개인이 쓴 게 아니라 당에 전달하고 그게 사용 내역도 전부 선관위에 보고됐더라고요. 즉 투명하게 받고 투명하게 지출한 겁니다. 다만 영수증 처리 안 했다는 건데 영수증 처리는 사실은 후원회에서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후원회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억지로 책임을 덮어 씌우면서 네. 물론 후원회 실무자가 하면 되는데 후보자가 직접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죄라고 억지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다른 유사 사례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수증 안 써준 거 가지고 처벌받은 후보자가 직접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대선 자금 수사팀에서 이걸 수사를 했거든요. 네. 2004년인가에 수사했을 건데 대선 자금 수사팀이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SK 이제 비자금 사건 수사하면서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도 그 상당히 촉망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 그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 수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황운하 의원의 개인 의견입니다. 이 김민석 후보자 이 청문회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가 소환이 됐어요. 국민의힘에서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이제 빗대어 말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조국 사태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 그 이제 수구 언론들의 엄청나게 무분별한 의혹 제기들이 막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수구 정치권에서 또 그걸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고발을 하고, 그럼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 당시 제기됐던 의혹이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 의혹이었습니다. 네. 사모펀드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 의혹이었습니다. 무슨 뭐 자녀 입시 비리 이것이 아니었고 사모펀드 가지고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다. 이게 핵심 의혹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모펀드 하나도 그 유죄로 나온 게 없거든요. 하나도 혐의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전부 꽝이에요. 그런데 그 이번에도 보면 이제 무분별한 의혹 제기 수준, 그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조국 사태 때가 떠오르는 거죠. 그 조국과 김민석의 또 이제 공통점들이 좀 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는 조국과 김민석은 이제 당시 조국 네. 또 이제 지금의 김민석을 보면 이 민주 진영 쪽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죠. 좀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 또는 타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뭐 이런 유력 대선 주자이고 또 조국 당시 법무장관은 이제 검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도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두 명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와 좀 유사한 점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조국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조국이거든요. 그 당시 2019년인데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 그러니까 연성 쿠데타, 검찰 쿠데타의 시작점이 바로 조국 사냥이었고 또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그러한 검찰권 남용이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상이 이제 작년 12월 3일 내란까지 계엄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불법 계엄으로 해서 이제 연성 쿠데타로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을 하면서 집권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해서 피해 본 사람들은 그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순리죠.
그것은 또 내란 종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에 수감된 이후에 100차례 접견, 1000통의 서신을 발송했다며 황제 수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가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한 것 같아요. 우선 편지 왕래가 많았다. 네. 편지가 온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온 게. 그걸 일일이 답장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 뭐 편지 오는 것을 어떻게 조국 대표를 탓하나요? 편지가 오는 걸 어떻게 막으라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제 접견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접견이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종류의 접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지인들이 하는 이제 접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특별면회라고 하는 장소를 변경해서 접견하는 특별면회, 장소 변경 접견이 있고 또 하나가 변호인 접견이 있죠. 네. 그중에 일반 그 가족 지인 접견 횟수도 다른 사례보다 적고 그러니까 다른 사례라는 것은 뭐 윤석열, 김기춘, 우병우 등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적고 그다음에 특별면회 장소 접견 그 장소 변경 접견 이것도 조국 대표는 그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허용이 되는데 이제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이제 부득이 이게 직접 그 대면해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뭐 이런 때만 장소 변경 접견 특별면회를 했기 때문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였습니다. 다른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인 접견도 변호인 접견을 예를 들자면 변호인 접견을 조국 대표는 96회인가 했더라고요. 6개월간. 네. 그러면은 약 평균 이틀에 한 번 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 그러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에 3번 꼴 했습니다. 하루에 3번 꼴.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에 5번 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진우가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검사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접견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알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건 굉장히 잘못된 문제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떤가요? 뭐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용주의 이렇게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부 장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념 뭐 가치 뭐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마인드가 좀 강한 분이다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잘 드러난 인사가 바로 이번 인사 아닌가. 송미령 장관은 뭐 아시겠듯이 전 정권 사람이잖아요. 또 그 계엄 때 그 국무회의에 참석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논란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이 있으면 어떠냐. 실력과 성과만 있으면 되지. 흑묘병묘론이죠. 뭐 어떠냐. 고양이가 검은색이면 어떠고 흰색이면 어떠냐. 일만 잘하면 되지 않냐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실용주의에 입각한 그런 인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또 통합의 의미도 있죠. 통합하겠다. 뭐 전 정권이면 어떠냐. 국민 통합으로 가겠다. 그래서 실용주의 통합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현안이 추경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뭐 추경이 급하죠. 매우 급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경을 편성한 건데 추경이 굉장히 급한데 그런데 이번
6월 달 안에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네. 이제 국힘이 본회의 일정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이번 달 넘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힘이 급하기 때문에 국힘이 잘 합의를 안 해주면 이런 것은 단독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조국신당 입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격 시사 1부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현대인연곡회 대표 조용석입니다. 62년부터는 줄인형으로 생방송을 했어요. 인형에다가 줄로다가 만들어갖고 움직이는 거. 음악 갖고 움직이면 재미가 나니까 계속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88년도 호돌이를 우리가 제작을 했고요. 이제 아시아 게임 팬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코비 인형,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야구단 캐릭터를 우리가 다 제작을 했어요. 74년 부리부리 박사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갖고 시골에서도 이제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봤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찡하지요 뭐. 그 당시 인형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찡하고 감회가 좀 새롭죠. 해외는 교포들하고도 커튼콜 끝나고 이제 로비에 가서 인사를 하면은 제 손을 꼭 잡고 너무 재밌게 봤다. 아니면 울컥울컥하고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맨 끝말에 어떤 학생이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이 학생이 감동받아갖고 같이 울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현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는 팀들이 많은데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주고 싶은 생각도 많아요. 저는 기부할 수 있는 것도 기부하고 마지막으로 그 노하우를 기부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정체전선상의 저기압이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북상하면서 남해안을 위시한 남부지방부터 오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전에는 남부지방과 중부 일원 그리고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오늘 오전 내로 그칠 걸로 보입니다. 강한 비가 오는 시점은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부터가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20에서 60mm, 또 경남에는 최대 80mm 가까이 오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내리는 비의 양도 꽤 많습니다.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산사태 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충남,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30도 안팎으로 서울 30도, 전주 26도, 대구 25도 등 남부지방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22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는 서울의 경우 내일 25도로 낮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인사청문회 얘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증인 채택 불발된 이유는요? 일단 그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서로 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민주당은 증인을 채택할 의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사가 없지 않았느냐, 채택할 의사가 없지 않았느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증인이 와야지 저희가 유리한데 저희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황운하 의원은 혼자 제3당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 이 상황에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네. 여당 간사가 국정기획위원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쪽 간사가 매번 협상하자고 연락하면 일단 서울에 계시질 않아요. 세종시에 가 있어서 저희가 맨날 만나달라고 좀 매달렸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혹시나 해서 뭐 또 유튜브로도 나가니까 민주당이 냈던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2, 3 계엄비 내란 관련 뭐 군인들 직위 고하 막론하고도 다 들어와 있어요. 방첩사령관, 수사단장, 방첩사령부 법무실장,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중령, 뭐 정보본부장, 전 정보사령관, 뭐 예비역 777 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뭐 할 거 없이 이렇게 증인 신청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김민석 네. 후보 증인입니다. 이게 특검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는 전 대통령 내외나 대통령 후보 내외, 한덕수 총리 후보 내외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식으로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인사청문회와 상관없는 인사를 들고 와서 협상을 결렬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요 증인 채택을 하는 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서로 신청한 증인 다 받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어차피 왜냐하면 특검에 나오실 분들이니까 당신들은 인사청문회랑 상관없는 증인들이랑 시간 보내도 우리는 또 인사청문회랑 관련된 증인이 나오면 이제 소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했더니 둘 다 받자는 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처음부터 이런 명단을 제출한 이유가 이렇게 제출하면 우리가 협상에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은 그러면은 딱 유력해서 하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치 자금 관련돼서 과거에 전과가 2번이 있고 그 전과가 있을 때 나타났던 강신성이라는 분과 좀 이상한 자금 거래가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을 비롯해서 똑같은 형식과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신 분들 중에 전체는 다 아니고요. 빚에 대한 그 원금이나 이자는 받지도 않으면서 추가로 고액 후원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김민석 후보에게. 이런 분들만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5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신성 씨하고 네. 그리고 본인들의 빚은 안 갚았는데 후원을 내신 분들이 2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주택 거래에 있어서 거래 내역이 불명확하고 또 김민석 후보가 운영했던 법인의 또 이사장을 맡고 또 다른 후원자로 지목된 분입니다. 그분. 그리고 추가로 출판사 대표를 부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판 기념회에서 네. 등록되지 않은 돈이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책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고 정확하게 인쇄 배분을 어떻게 했고 증거 자료를 내면 이분도 올 필요가 없는데 증거 자료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총 진짜 핵심 증인만 하자고 했는데 네. 이것도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인사청문회 보이콧하는 거 아닌가. 그냥 몸이 참석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보이콧이 아니다가 아니라 실제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나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을 주장이 아니라 증인이나 증거 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증인은 그렇게 해서 파탄이 됐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명확하게 저희가 그래서 이 얘기를 다른 데서 하면 또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할까 봐 공식적으로 여야 의원들 앉아 있는 데서도
마이크 잡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계속 협상 중인데 왜 이런 식으로 공개 발언하냐고 답을 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또 자료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네. 자료 제출이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어떤 근거인가요? 일단 자료는 그 여야가 협의를 하기 전에는 그 국민의힘에서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97건 중에 2건만 왔어요. 이제 판결문하고 사건 번호. 네. 그 나머지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 합의나 그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린 게 아니니까 그래 핑계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뭐냐면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건은 국회 이름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여야 합의로 방망이를 땅땅땅 두드린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도 25%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이 온 내용도 어떻게 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SK텔레콤에서 2억을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도 한 줄로 답이 왔습니다. 없습니다. 본인의 과거 전과 이력도 이렇게 없다고 오고요. 그리고 그 역시 돈 관련돼서 이제 모친의 한강빌라 관련돼서 전세가 2중 3중으로 들었고 이제 실제로 한 달 만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과정에 전세금이 제대로 오갔는지 이제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장 거래 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하거나 인사청문회를 할 때 동그라미 쳐서 기본 재산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세 계약 종료 후 그 전세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했는지를 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말로 전세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거래 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돈 관련돼서는 이런 거고요. 네. 학교 관련돼서도요. 이제 같은 기간에 미국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교와 그다음에 중국 칭화도 법학 석사 재학 기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미국에 있는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재학 기간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왔어요. 그 재학 기간은 정부가 해외 대학의 자료를 확보할 권한이 없어 제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후보가 내가 몇 년도 몇 학기부터 다녔다 이렇게 제출해야 되잖아요. 교육부가 네. 어렵다. 그러면 또 칭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 재학 기간과 당시 거주지는 이렇게 물었더니 뭐 재학 기간에 대해서는 2개 서류가 서로 다르게 오고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기본 학력이나 재산에 대해서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문건이 아니라 정부가 그 국회에 직접 제출한 그 원본 문건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방망이 두드렸고 그중에 온 25%의 자료도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인사청문회와는 상당히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후보가 전혀 협조할 의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보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다면 과연 이제 인사청문회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김민석 후보는 지금 국회에 들어와 계신 현직 의원들 중에 가장 국회에서 헌번이 높은 분이세요. 헌번이라 하면 그 국회에 처음 등원했던 네. 그 시기가 네. 15대 때부터 네, 왔기 네. 때문에 국회에서의 좋은 점이나 나쁜 점 이런 뭐 협상의 과정이나 이런 거를 처음에 원내에 들어왔고 원내에 계셨지만 또 정치인으로서 관심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뭐 행정부 출신이 아니라 의회주의자 입장에서 한다면
국회가 이렇게 행정부를 소위 견제하고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지금 민주당 정권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처음 이 인사청문회의 시초가 이렇게 잘 발달돼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면서 이렇게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오히려 이런 제도가 국회에서 더 필요하고 야당이 특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필요하고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협조하실 분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상 의원 출신들이 이렇게 그 내각에 들어가면 당은 달라도 그 협조는 잘 된다라고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역대급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제 주장을 제가 상대방 보고 주장만 얘기하지 말고 증거 자료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원본을 들고 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네,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불만이 많은데 당내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청문회 예정대로 참여하시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청문회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후보가 하고 있는 게 보이콧이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는 게 마지막 이틀 후보가 참석해서 하는 청문회는 마지막 확인 작업이고요. 그 청문 요청안이 와서부터 그 서류를 검증하고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는 이 모든 시간을 인사청문회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협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후보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집중 검증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산 관련 의혹.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면서 민생 경제 적임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그 재산을 불리는 과정이라든지 돈을 거래하는 방식과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재산 등록된 재산은 2억인데 그 등록되지 않고 썼다고 주장하는 재산이 자신 재산의 3배인 재산을 또 6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사인간 채무에 어떤 담보나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7년간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거액의 사인간 채무를 형성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각종 개인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뭐 경조사비다 또는 뭐 출마할 때 이런 출판 기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증명할 자료는 하나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민생 경제라는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를 지명하면서 했던 얘기하고는 상당히 우리네 일반 사람들이 사는 모습하고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도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재산 부분입니다. 관련 의혹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다. 네. 근데 김 의원님께서는 김 후보자의 또 청와대 석사학위 과정의 의혹도 좀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졸업증은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총리 후보자가 보니까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하고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공부를 한 기록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거나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류가 있는 개인이 편집한 자료를 내거나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시를 주시면. 예를 들면 칭화대 법학석사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학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홍보물에는 2009년 이제 가을 학기하고 2010년 봄 학기에 이제 다녔다라고 작년에 총선 출마물에 이 총선 출마에는 재학 기간을 외국 같은 경우는 수학기가 딱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을 정확하게 본인 손으로 적어서 홍보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법무부에서는 제출을 안 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 본인이
자기가 직접 엑셀 파일로 나 이런 비행기 타고 갔어라고 하면서 이제 해명 자료를 냈군요. 왜 웃겼어요. 그러면 이게 공인된 자료는 아니지만 그 자료에 기반해서 본인이 홍보물에 내가 학교 다녔어요 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그 비행기 편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11번 그 기간에 중국을 갔고 총 머무르던 횟수는 26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방송에 나와서 월수금 아침 7시 회의를 끝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11번의 출국 일수 중에 김인석 후보가 말한 그런 방식으로 출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단 월수금에 출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금요일 한 번 비행 기록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금요일 기록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편이 아니었고요. 같은 중국 상하이에서 다른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 월수금 아침 7시 회의 마치고 8시 9시 비행기 타고 갔어야 해당되는 비행기 편이 단 하루도 존재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수금 최고위원 회의 마치고 그렇게 가서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들었다라고 또 방송에서 본인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화요일 목요일 날 중국에 머물렀던 날짜를 그 26일 중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요일은 대부분 중국에 도착한 시간이 아주 밤 야간 늦게 수업 마친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날은 화요일에 있더라도 수업이 듣기 불가능한 시간이고 그래서 남아있는 26일 중에 화, 목에 수업 들을 수 있게 반나절이라도 머물렀던 시간을 동그라미 쳤더니 4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본인의 홍보물에서 주장하는 그 재학 기간과 겹쳐서 비행기 편 정확하게 무슨 편 이건 본인이 제출했으니까 했더니 그 화목으로 하면 4일밖에 안 남고 설사 다 밤에 도착을 해서 잠만 잤더라도 인정을 해도 26일 머무르면서 25학점을 어떻게 땄을까. 소위 어떻게 하면 칭화대 이 LLM 과정을 이런 상황에서도 딸 수 있냐라는 이제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서 제가 이제 자료에 언제 재학을 했고 이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했더니 뭐 보셨잖아요. 교육부에서는 이런 자료 자기들이 네. 제출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오니까 분신술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낸 자료에도 앞뒤가 안 맞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전체적으로 신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 살림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산 관련돼서도 소위 그 나라 살림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규모가 엄청난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 개인 재산 등록하는 데 있어서도 소위 5억 벌어서 13억 썼고 나머지 소명이 안 돼요. 그러면 국가 살림을 살 때도 세입의 세출 규모가 언제 얼마 정도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연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학적 관련돼서는 자녀 학적 관련돼서도 문제가 됐지만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본인 힘으로 딴 그 학위라도 표절이 있거나 이러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논문 표절 이런 거를 떠나서 그 과정이 실제로 올바로 밟았는지 그러면은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그냥 본인이 속 시원히 그냥 딱 자료 내면 명쾌하게 아유 고생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셨네. 오히려 존경심이 생기는 걸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꾸 거짓말 시키시니까 사람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자리에 도전장을 내민 정청래 의원 또 박창대 의원은 김민석 지키기가 이재명 지키기다. 또 죄 없는 자 돌 던져라 등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비판을 했는데 이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은 이 정권 초기다 보니까 두 분이 더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친명을 넘어서서 내가 찐명이야 뭐 이런 걸로 경쟁을 하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있고 또 그 당 안에서는 그게 더 심하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람 중에 사실은 인사검증의 책임자를 해야 되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상당히 이제 부동산 증여 같은 걸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후보까지 낙마를 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제 인사에 상당한 이게 참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내용 상관없이 일단 보호해서 본인들의 선명성을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어때요? 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 민주당이 과거 윤 정부 초기에도 협조를 했는데 정권 초기에 발목을 잡는다는 또 인상을 좀 국민의힘이 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통상 이제 그 의원직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인사청문 대상자가 되면 대부분 선거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대해서 협조를 잘 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민석 후보도 말씀드렸듯이 헌번이 제일 높은 분이라 그 아는 분들도 많고 하니 저분이 잘 되면 오히려 여야 협상에 이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처음 이름 발표를 됐을 땐 저도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본인은 증인 다 부르세요. 이렇게 해놓고선 뒤로는 본인 의사인지 민주당이 알아서 소위 저렇게 이제 실드 쳐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자료에 있어서 너무 국회 경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계속 말을 바꾸고 이러니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서로 얘기가 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협조해라. 그럼 협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라는 거죠. 다른 걸 달라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거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인사에 대해서 원칙을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뒤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거는 몇 대 불가 사유야 이런 게 있었어요. 5대 불가 사유, 네네. 7대 불가 사유, 네.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다음에 논문 표절이라든지 불법 재산 형성이라든지 성폭력 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다만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선 직전에 후보자 시절에 그때도 사실 당선 유력한 분이셨습니다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 청렴, 충직함 이렇게 세 개를 네. 힘주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불가 사유는 아니지만 이제 강조하는 사유가 능력, 청렴, 충직함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를 발표를 하면서 말이 바뀝니다. 충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제 충직이라는 단어는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역시 능력이라는 단어는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라는 말이 들어가고 청렴이라는 단어는 뺍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시했던 인사 기준 3가지 중에 충직, 능력, 청렴 중에 슬그머니 바로 이제 열흘 뒤에 네. 청렴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걸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인사 기준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지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각이지 않습니까? 첫 인사라서. 그런데 앞으로도 첫 조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만 이후에 개각도 있고 할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관련된 증인이나 이런 증거 자료에 대한 원칙 그리고 인사 기준에 대한 원칙은 세워두셔야지 5년 내내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입씨름하고 국민들 보기에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다른 결의 질문인데
민주당은 그 김 후보자 의혹을 검증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재산, 20대 아들의 재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재산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선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고 그거를 이제 자녀까지 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은 신고를 안 했거나 세금을 안 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세금도 명확하게 냈고 그리고 매번 재산 공개할 때도 다 공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많다는 것 때문에 공격받고 적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청렴하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은 명확하게 그 모든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많아도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자기 재산의 몇 배를 숨겨놓고 있는 거는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공격의 포인트가 잘못됐다. 특히 자유시장 경제, 자본시장 경제에서 단순하게 많은 게 공격받을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을 검증하는 것 다소 이례적인 것 좀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있으면 인사청문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후보 검증에 더 열중하셔야죠. 검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최후난동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보니까 이런 사건이 고발이 있고 그런 내용이 기반적으로 있으면은 배당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검찰이 뭐 세게 할 생각 없이 그냥 되게 그 관례적으로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그냥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정치인에 대한 특별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뭐 특수부에 배당을 하거나 공안부에 배당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 야, 뭐 진짜 수사해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건 배당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여집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이제 그 김민석 후보가 과거에 이제 2차례 사실 불법 정치 자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보니 사실은 똑같은 인물에게서 똑같은 방식의 이런 좋지 못한 자금 흐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당신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안 내놓으면서도 과거에 본인이 이제 SK로부터 2억 받은 거라든지 그 나머지 강신성을 비롯한 사인들로부터 7억 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표적 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 검찰 비판하시던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SK텔레콤 그 수사 있을 때요.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번에 민주당 선대위원장 가 계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는 그때는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였거든요. 이 법무부 네. 소위 지휘 감독하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다른 정권에서 자기가 이렇게 압박 수사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다 본인들 진영에 계신 분들이 지휘를 한 거였고요. 그때는 본인이 그 뉘우친다라고 해서 감경 사유로 그 작용까지 했었는데 지금 와서 시간 지났다고 말을 바꾸는 거 참 좋지 못한 태도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검증과 해명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전격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중동 전쟁 소식 알아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에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먼저 이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 통해서 휴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23일 저녁에 얘기를 한 건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이 합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휴전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란 측에서 먼저 휴전할 것이고 12시간 있다가 이스라엘이 휴전에 들어갈 것이다. 전쟁이 완전히 끝날 거다라고 SNS 썼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측의 공식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SNS 통해서 지금 휴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상황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중동 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렇죠. 작전명이 미드나잇 해머라고 하던데 한밤의 망치라고 하던데 먼저 미군의 작전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작전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해머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그렇죠.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완전히 네. 가버리게 되는 건데 이제 그만큼 은밀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을 미국이 계획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1일 날 미국이 이스라엘과 공조하에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란에 있는 포르도, 이스판, 나탄즈 이렇게 이란의 핵심 시설 그 핵시설을 공격을 했는데요. 뭐 뉴스가 많이 나와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벙커 버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초대형 폭탄을 B2 스텔스 폭격기에 실어서 14발을 투하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정확히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관련 장비들을 옮겨놨다. 그러니까 사실 뭐 비어있는 곳을 타격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이스라엘과 공조하에 목표했었던 이란 핵심 시설을 타격을 한 겁니다. 미국의 매체인 악시오스에도 이스라엘 공군이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 측에 있는 방공 시스템을 미리 무력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이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과 공조하에 이란을 타격할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이제 얘기를 했고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방공 시스템을 미리 제거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제거를 해주고 미국이 공격을 들어간 겁니다. 일단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원래는 포르도 핵시설만 먼저 공격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설득을 해서 이스판, 나탄즈 이게 사실 이게 세 개가 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 김에 세 개 다 공격하자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 그럼 세 개 다 공격하는 것으로 해서 21일 밤에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텐데 네. 응징을 천명하고 카타르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네,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이제 14발을 투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3일 날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 비슷한 숫자로 14발을 가했다. 그걸 맞춘 건가요? 네. 뭐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요. 네. 지금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는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로 알려졌고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도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 기지 이름은 정확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에르빌 기지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데 거기가 맞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이제 똑같이 공습을 했는데 이란 측에서 먼저 미국 쪽에 공습을 할 거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민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측 간에 휴전 합의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란 측에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히 이렇게 휴전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세워주고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출구 전략일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란 측에서도 미리 사전에 뭐 알려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공격할 수 있도록 약간 면을 좀 세워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네, 텐데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 대응 상황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가 사실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자면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공격을 하고 결국은 협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좀 되짚어 보자면은 사실 미국이 그 몇 달 동안 뭐 이번 작전 준비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은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집권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을 내가 다 며칠 안에 끝낼 수 있다. 뭐 심지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도 말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불개입하겠다고 천명을 한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그런 말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일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입장이 바뀐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실 이란과 핵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때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민간용을 핵 개발하겠다는 거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버렸는데 2기 행정부에서는 내가 했던 일을 좀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상이다. 이거를 좀 광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실은 이게 가능했던 것이 이란 대통령이 페제스키안 대통령인데요. 개혁파입니다. 소위 말하는 중도 온건파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했던 것이고 실제로 1차 협상, 2차 협상 끝나고 나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란은 대통령도 역할이 있긴 합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사람이 입김이 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협상이 시작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에게 3월 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들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나는 협상을 원한다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4월 달에 협상이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란 대통령도 굉장히 호의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 간의 접점 찾기가 좀 힘들어졌고요. 결국 하메네이가 우라늄 농축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핵심이다.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소위 말해서 빈정에 상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협상을 5차례는 했었고 네. 뭔가 조율이 되는 듯 했었는데 하메네이가 나서서 우린 포기 못해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고요. 그 와중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중동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군사력 또는 무력을 동원해서 이란을 막아야 된다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고요.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안 된다. 계속 이제 네타냐후 설득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하메네이가 이렇게 어깃장을 놓자 네타냐후 총리가 이때가 타이밍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제는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잘 안 되고 이란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과 다시 한 번 더 손을 잡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입장이 바뀐 거죠. 근데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중동 순방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제외시켰죠. 왜냐하면 워낙 강력하게 이란을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자기는 협상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자꾸만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단 네타냐후를 조금 제껴두고 다른 중동 국가들과 잘 얘기를 해서 네. 이란을 설득해서 이걸 좀 넘겨보자라고 했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좀 미국이 얘기가 미국이 직접 타격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주변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 뭐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동 국가들이 더 이상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 뭐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휘말려서 곤란한 입장이 되고 싶지 않았다. 성명을 내놓기는 하지만 네, 속내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네. 2주간의 최후 통첩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최후 통첩을 기다리지 않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네. 협상과 공격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원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협상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스라엘의 입장이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 안 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이주 이거는 물리적인 이주가 아니었던 해석이 많습니다. 네. 그냥 이제 뭐 이주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시간을 준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약간 진정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인 것처럼 네. 다시 한 번 더 이란이 공격할 수 있도록 명분을 넘겨주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해봤자 다 손해지 않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대화로 일단 진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 2주 기간 내에 그 3자 간에 뭔가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2주 후에 뭐 미국이 결정할 이게 아니고 시간을 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생각을 좀 해봅시다라고 여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란 의회가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메네이의 결단만 남았다고 하는데 실제 봉쇄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휴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봉쇄는 약간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어떤 카드로 하나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에 봉쇄를 100% 했던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카드지만 그 카드를 쓰면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유조선들이 가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란도 타격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란은 중국에 굉장히 많은 원유를 수출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서방 측에서 경제 제재를 하면서 이란이 원유 수출을 못했었거든요. 그 틈을 타서 중국이 굉장히 싼 가격에 이란 원유를 수입을 해왔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중국도 이란 원유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란도 중국 측에 원유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괜찮아 피철철 흘리면서 맞겠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이란 하기에는 경제적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이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카드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국은 이란과 원유 거래 통해서 싸게 원유를 들어오니까 이익이고요. 그리고 또 이란도 중국산 제품을 쓰는 식으로 양쪽 모두가 윈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1대1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인데 만약에 이란이 중국선을 벗어나게 되면은 실크로드 전략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지정학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도 중국이 이란에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액션 취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궁금한 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도 생각을 하는 걸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근데 어쩌면 참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얘기도 하나 더 해드리면은요,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들어가서 뭐 보긴 합니다만 정확히 못 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 측에서 늘 얘기를 하는 것이 이란이 핵 관련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용이다. 우린 절대 무기를 만들 생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란 측에서 우라늄 농축을 보통 3에서 4% 사이가 민간용으로 하는 거고요. 60%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뭔가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국제 원자력 기구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란 측에서 60% 농축 우라늄을 꽤 많은 양을 최근에 확보를 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도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데라고 생각했었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진짜 나서가지고 정권을 없애거나 뒤집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호풍을 날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블러핑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이번 전쟁 그러면 외신들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사실 어제 밤에 쓸 때만 해도 이게 쉽게 안 끝날 거다 그 얘기가 많았어요. 뉴욕타임스도 네. 이게 쉽게 끝낼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양쪽 모두가 격앙돼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트럼프 네. 대통령이 지금 휴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모르죠. 앞으로 진짜 휴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과 핵 협상을 무려 5차까지 진행했는데 이게 엎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잘 될 거다라고 말을 하긴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양측 간의 휴전 얘기가 나온 것만 보더라도 전면전으로 다시 한번 붙어 이렇게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가 약간 대화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청취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알아봅니다.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측의 상호 공습도 격렬해지는 양상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를 취재하고 돌아온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험한 곳을 자주 다녀오시네요. 네, 이달 중순까지 보름 남짓 현지 취재 후에 돌아왔는데 현지에서 본 전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선은 그 교착 상태에서 진지전 형태로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선의 이런 상황과 별도로 그 민간인들이 모여 사는 도심 지역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습은 제가 지난해 12월에도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 대부분 탈환했지만 쿠르스크 이외 지역에서는 그 밀리는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민간 지역에 아까 좀 공습이 훨씬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있었던 그 6일과 7일 이번 달이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공습했을 때 이때 미사일과 드론이 한 400여 기 정도가 키우 도심에 이제 도심 상공에 이제 나타났고 대부분 이제 방공망이 이제 가동이 돼서 요격을 하는데 방공망이 이 정도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공습이 끝나면 공습 이후에 한 1시간 정도 후에 사상자와 부상자를 집계해서 발표하거든요. 특이한 것은 전시이기 때문에 첫 번째 1시간 후에 공습 1시간 후에 발표하는 그 사상자 수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발표입니다. 이후에 부상자 중에 사망자가 나와도 통상 발표를 하지 않는데 이때 10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다. 그리고 100명 정도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보통 그 공습 경보가 제가 체류했었던 기간에 대낮에도 공습 경보가 많이 발령이 됐었고요. 이런 상황으로 미뤄왔을 때 지금 현재 그 민간인들이 사는 도심을 향한 양측 간의 공격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현지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돌심 공습 현장을 직접 목격하셨을 텐데 그 상황들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새벽 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공습들은 네네. 마치 좀 일몰 때 서쪽 하늘을 보는 그런 느낌. 붉게. 예, 네. 미사일하고 드론이 떨어지면은 이제 대부분 폭발 충격 그리고 네. 화재로 인해서 밤 자정을 넘긴 시간부터 새벽까지는 보통 캄캄하죠. 그때 보통 새벽에 노을이 지는 것처럼 붉게 물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키우는 특히 우크라이나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방공망이 잘 구축돼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다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날려보낸 드론은 서울을 가로지는 한강처럼 도심을 가로지는 드니프로 강이 있는데 네. 이 강을 따라 저공 비행을 해서 드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공망에 요격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의 양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현지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최전선에서나 볼 수 있는 격렬한 아주 공격 장면들, 네. 그런 장면들이 도심 건물 그리고 아파트를 드론이 공격할 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그 지역 최전선에서는 양측이 집중 공격을 한 장소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상대 측 동료 병사들이 이들이 이제 구하러 올 때가 네. 있겠죠. 포격을 가하거나 그러면 다친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그때를 노려서 2차 공격을 가하는 걸 이른바 더블탭 공격이라고 네. 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전선에서는 군인들끼리 자주 상대방의 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주 하는 공격이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런 공격을 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공격들이 도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키우 중심 대로변 한 1층 건물이 이제 드론 공격으로 이제 화재가 나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었는데 이때 소방관들이 모여들었을 때 대기하고 있던 숨어있던 러시아의 드론이 이 소방관들을 2차 공격해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3명이 현장에서 즉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공습하게 되면 거주하기가 좀 힘들 텐데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도심 아파트 주로 드론 공격의 피해를 많이 받는데요. 네. 드론 공격을 받으면 보통 내벽과 유리창, 드론이 이제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벽과 유리창들이 무너져 내리고 네. 건물 내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보면 내부 진입 시에 보통 이제 유리창이나 내벽 그다음에 자재들이 이제 불에 타거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게 좀 잔해를 수습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의문이 드는데 네. 대부분 이제 주민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잔해를 치운 대로 일단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냥 부서진 이렇게 곳에서 그냥 사는 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한 2, 3일 정도 잔해를 치우고 현지 아파트에 무너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목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제가 12월에 키이우 도심에 있을 때도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하고 이와 구조가 동일한 북한제 KN-23이 외국인 밀집 지역에 떨어져서 외국인 호텔 그리고 인간 대사관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5달 만에 다시 찾아가 보니까 호텔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였고 네. 대신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도로 같은 기간 인프라 시설은 신속히 복구하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민간인들이 사는 그런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복구는 아직 여력은 미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나 이런 것들은 좀 들어옵니까? 지난해보다 전력 사정은 상대적으로 나아진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네. 아마 유럽연합 그래서 집중적으로 발전 시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 때문에 대신 서방 세계에서 지원받은 그런 발전기를 통해서 전력은 오히려 지난해보다는 더 사정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류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도 있었고 석방된 우크라이나 포로가 귀환하는 현장도
취재를 했는데 그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지 체류 중인 외신 기자단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서 포로 네. 귀환 행사가 이루어진 날이 현지 시간으로 이달 10일이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언론 요청 사항이 그 전에 있었는데 첫째, 포로 교환 장소를 언급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포로 귀환하는 장소 언급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정확한 귀환 포로의 숫자를 언급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 귀한 장소, 포로들의 숫자를 그래서 이제 언급하지 못하는 러시아 정부의 모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속사정이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지 못한 것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제가 체류했던 기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교전이 격화되는 시기,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략 폭격기를 드론을 이용해서 파괴를 했었죠. 그래서 유난히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심한 상황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포로 교환이 성사가 됐었습니다. 네. 부상병과 사망 군인들의 시신 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언론에는 부상 포로들만 공개가 됐습니다. 정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귀환하는 포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포로들이 도착하기 서너 시간 전부터 많은 인파들이 병원 밖에 모여서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엔 이게 포로들의 가족이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병원 검진이 끝날 때까지는 가족 상봉을 미루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가족들이 온 게 아니었고 몰려든 사람들은 전쟁에 나간 남편이나 이들의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들이었던 거죠. 혹시 귀한 포로들에게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의 생사를 아느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아주 가슴 아픈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대부분 큰 사진에 남편의 이름과 그 아들의 그 사진 같은 것들을 써붙여서 생사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일단 당분간 종전이나 휴전의 얘기는 없는 거죠? 현재 상태로 본다면은 네. 단기간의 종전이나 휴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정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